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만약 일제강점기 조선에 버려진 고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일본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성한 땅 중 하나인 외국인 선교사 묘역의 유일한 일본인으로 잠들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믿기 힘든 사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면을 미친 듯한 디테일로 파헤치는 타임체이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년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때는 1899년, 당시 대만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 온갖 투기꾼과 낭인, 야심가들이 몰려들어 매일같이 피와 욕망이 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만의 어느 뒷골목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다 가이치. 1867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 탄광 노동자와 선원을 전전하며 술과 도박, 그리고 끝없는 방황으로 자신의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고 있던 32세의 청년이었습니다. 소다 가이치는 당시 대만을 휩쓸던 치명적인 풍토병에 걸려 열이 40도를 오르내리며 뼛속까지 파고드는 오한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일본인 동양 사람들도 대만 원주민들도 그를 전염병자라며 피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굵고 투박한 손으로 소다의 어깨를 잡아채어 자신의 등 위로 짐짝처럼 들쳐 업었습니다. 소다의 희미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낯선 형태의 옷을 입고 상투를 튼 사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조선인이었습니다. 이름도 고향도 알 수 없는 한 조선인 보부상이 길거리에 버려진 다 죽어가는 일본인 청년을 업고 자신의 여관방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조선인 남자는 약재를 사오고 직접 화로에 약을 달입니다. 매캐한 한약 달이는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는 밤새도록 소다의 뜨거운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며 땀으로 흠뻑 젖은 소다의 옷을 벗겨 자신의 거친 손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당시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1895년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의 칼에 무참히 시해된 을미사변이 일어난 지 불과 4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의 가슴속에 일본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활화산처럼 끓어오르던 바로 그 시기에 이 무명의 조선인은 원수 나라의 청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피같은 돈과 밤잠을 기꺼이 바친 것입니다. 사흘 밤낮이 지나고 기적처럼 소다 가이치가 눈을 떴을 때 조선인은 이미 짐을 챙겨 떠난 뒤였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 조선 양반이 당신을 살리려고 며칠을 한숨도 안 자고 간호하다 오늘 아침 바쁘게 떠났어요. 라는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소다는 텅 빈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거친 두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방바닥을 치며 오열하던 그 순간 소다 가이치의 가슴속에 벼락처럼 하나의 결심이 꽂힙니다. 내 목숨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그 이름 모를 조선인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으니 내 남은 평생을 바쳐 조선인들에게 이 은혜를 갚겠다. 이 다짐이 소다 가이치를 탄생시킨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의 세월이 흐른 1905년 6월, 대한해협의 거센 파도를 가르며 관부 연락선 한 척이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배에서 내리는 수많은 일본인 무리 속에 소다 가이치가 있었습니다. 1905년은 을사능약이 체결되기 직전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마수가 조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던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조선을 수탈의 대상, 먹잇감으로 바라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일 때 오직 소다 가이치 한 사람만이 속죄의 눈물을 머금고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부산을 거쳐 한양, 즉 경성으로 올라와 독일어, 강사 등을 하며 조선인들을 돕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1906년 그의 인생을 완성할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에 귀하게 된 그는 YMCA에서 맹인들의 아버지라 불리던 할리파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1913년 마침내 가마쿠라 보육원 경성지부의 원장직을 맡게 됩니다. 가마쿠라 보육원은 원래 일본에서 시작된 고아원이지만 소다 가이치는 이곳을 오직 조선에 버려진 고아들을 위한 피난처로 탈바꿈시킵니다. 소다 가이치는 매일 새벽 4시 짙은 어둠과 살을 애는 추위를 뚫고 경성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는 얼어 죽어가는 조선인 아이를 발견하면 자신의 체온으로 녹여 업고 보육원으로 달렸습니다. 보육원에는 하루가 다르게 아이들이 불어나 100명, 200명을 훌쩍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총독부의 지원은 엄감생심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경찰들은 천황폐하의 은혜도 모르는 불량선이 내 새끼들을 왜 거두냐? 조롱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넝마주의 손수레를 끌고 경성의 일본인 부촌인 남촌, 현재의 명동, 충무로 일대와 조선인 거주지인 북촌, 지금의 종로 일대를 매일 20km씩 걸어 다녔습니다. 상점 문을 두드리며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고아들을 위해 남은 밥이나 우거지 잎사귀라도 적선해 주십시오. 그의 등 뒤로는 묵직한 구루마의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경성의 차가운 조약돌 위로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오만함을 조롱하는 양심의 소리였고 굶주린 조선 고아들을 향한 뜨거운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역사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던 1919년 김인현의 혹독한 봄이 찾아옵니다.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은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져 한반도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백색의 옷을 입은 조선의 민중들이 태극기를 부여잡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헌병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무자비하게 38식 보병총의 방아쇠를 당겼고 군화발로 짓밟으며 피비린내 나는 진압을 자행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소다 가이치의 행보에 주목해야 합니다. 3.1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조선인 지식인과 청년들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소다 가이치와 평소 깊은 교류를 나누던 독립운동가들과 기독교계 인사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아끼던 보육원 출신의 청년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일본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소다 가이치는 가만히 숨죽이고만 있어도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총독부 편에 서서 조선인들을 비난했다면 부와 명예를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다 가이치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또다시 낡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무명천으로 피 묻은 손을 동여맨 채 헌병대와 경찰서 본부로 직행합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억압받는 민족이 자신의 독립을 외치는 것이 어찌 범죄란 말입니까? 차라리 나를 감옥에 가두고 이 무고한 조선인 청년들을 풀어주시오. 그의 호통에 일본 헌병대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내 놈은 대일본 제국의 국민이면서 어찌 조선징들의 편을 드느냐? 매국노 배신자! 이 사건 이후 소다 가이치는 일본 제국주의 경찰들의 요주의 감시 대상 제1호가 됩니다. 그의 뒤에는 항상 스파이가 미행했고 보육원에는 걸핏하면 트집을 잡아 수색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신념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체포된 조선인들의 가족을 대신해 옥바라지를 자처했습니다. 추운 겨울 꽁꽁 언손을 호흡 불어가며 솜을 두툼하게 넣은 핫바지를 직접 지어 서대문 형무소 담벼락 너머로 들여보냈고 사형 선고를 받고 두려움에 떠는 독립운동가들을 면회하며 그들의 손을 맞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 무렵 조선의 백성들 사이에서 소다 가이치는 더 이상 원수 나라의 일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시래기를 줍고 있는 그를 볼 때면 핍박받던 조선의 국밥집 주모들은 남몰래 고기 건더기를 듬뿍 담은 국밥 한 그릇을 그의 구루마 위에 올려놓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지객꾼들은 자신의 하루 품삯의 절반을 떼어 그의 깡통에 말없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가 길을 지나갈 때면 조선인들은 그를 하늘이 보낸 천사, 우리들의 진정한 아버지라 부르며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시 소다 가이치의 일과를 기록한 사료를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새벽 4시 이상 경성 시내 쓰레기통을 뒤지며 넝마 줍기, 오전 내내 남대문 시장을 돌며 버려진 배추 시래기와 생선 대가리 동량, 오후에는 무거운 지게를 치고 남산에 올라가 죽은 나뭇가지 채집, 저녁에는 아이들의 상처를 소독하고 글을 가르치기. 그의 손등은 가시에 찔리고 동상에 걸려 코끼리 가죽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손톱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굽은 등은 펴질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경성의 한 부유한 일본인 사업가가 소다의 몰골을 보고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소다 원장, 차라리 고향 야마구치현으로 돌아가 편하게 사시오. 당신만 골병 들어 죽을 뿐이오. 그 말을 들은 소다 가이치는 핏발선 눈으로 사업가를 쏘아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 일본 제국이 이 땅의 부모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아 이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지 않았소. 내가 일본인으로서 이 아이들을 거두는 것은 적선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악에 대한 아주 작은 속죄일 뿐이오. 내 숨이 붙어있는 한 단 한 명의 조선 아이라도 결코 길바닥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오. 이 한마디에 일본인 사업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1930년대 후반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총독부의 탄압은 극에 달했습니다. 전시 동원 체제가 가동되면서 쌀과 물자는 모두 일본군 전선으로 공출되었고 보육원에 들어오던 아주 적은 기부금마저 뚝 끊겼습니다. 일본 경찰은 보육원 아이들마저 소년병이나 정신대로 끌고 가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다 가이치는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지켜냅니다. 그는 보육원 문을 가로막고 들어누우며 이 아이들을 데려가려거든 먼저 나의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고 가라. 절규했습니다. 80세를 바라보는 노인의 깡마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처절한 기백 앞에 무장한 일본 순사들조차 참아
그를 밟고 지나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한반도의 광복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35년간의 기나긴 암흑기가 끝나고 거리는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조선인들의 눈물과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한반도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을 향한 피해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의 가옥이 불타고 쫓기던 일본인들은 길거리에서 맞아 죽거나 짐을 싸서 부산항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가마쿠라 보육원 경성지부 앞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롭게 건국을 준비하던 조선의 지도자들 역시 소다 가이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황국한 백범 김구 선생과 이승만 박사조차 소다 가이치의 헌신적인 삶을 전해 듣고 깊은 감명을 표하며 이분은 일본인이 아니라 우리 조선의 은인이다. 그가 원한다면 영원히 이 땅에 머물게 하라. 특별 지시를 내렸을 정도였습니다. 1947년 일본이 패전국으로 전락하고 한반도의 정세가 혼란스러워지자 미군정은 남아있는 모든 일본인의 강제 추방을 명령합니다. 소다 가이치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80세의 노구가 된 소다 부부는 눈물을 머금고 자신이 40년 넘게 청춘과 뼈를 묻었던 조선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부산항에서 일본행 연락선에 오르던 날 수천 명의 보육원 출신 조선인 청년들과 시민들이 부둣가로 몰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바다를 덮을 듯한 통곡 소리가 부산항을 진동했습니다. 소다 가이치 역시 배전에서 무릎을 꿇은 채 멀어지는 조선의 산하를 바라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네, 아이들아 살아남아야 한다. 반드시 훌륭하게 자라 조국을 다시 세워다오. 그렇게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두 번째 조국을 등지고 잿더미가 된 패전국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소다 가이치의 삶은 참담했습니다. 패전의 충격과 빈곤에 허덕이던 일본 사회에서 조국을 배신하고 조선인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이 노부부를 환영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선징의 앞잡이라며 손가락질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1961년 대한민국 사회의 작은 기적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잿더미가 된 나라를 재건하던 중 과거 소다 가이치의 품에서 자라나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된 고아 출신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소다 가이치 한국 초청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은인 소다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와 남은 여생을 편히 모시게 해 주십시오. 이들의 눈물겨운 호소는 국경과 민족의 벽을 뛰어넘어 마침내 정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961년 5월 일본의 작은 시골집에서 홀로 죽을 날만 기다리던 94세의 소다 가이치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낸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노인의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흐려진 눈동자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아, 조선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내 아이들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해 6월 김포공항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휠체어를 탄 백발의 깡마른 노인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다 가이치였습니다. 공항 마중을 나온 사람들은 고위 관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등에 엎여 얼어붙은 목숨을 건졌던 이제는 장성한 중년의 어른이 된 수백 명의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체면도 던져버린 채 공항 활주로로 달려나가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왔습니다. 아버지를 뵈러 왔습니다. 공항은 순식간에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소다 가이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잘 자라주어 참으로 고맙다. 내 이제 한국 땅에 돌아왔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영락 보육원에 머물며 매일 고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94세의 육체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조국과도 같았던 한국 땅을 다시 밟은 지 불과 9달 만인 1962년 3월 28일 창밖으로 따스한 봄햇살이 비치던 그날 소다 가이치는 자신을 둘러싼 한국인 양자들의 손을 꼭 쥔 채 길고 고단했지만 너무나도 숭고했던 95년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짧고 명료했습니다. 나를 한국 땅에 내 아이들 곁에 묻어다오. 그의 장례식은 대한민국 사회장으로 엄수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그의 상여 뒤를 따랐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웅구 행렬 속에는 평범한 시민들, 넝마주의, 지객군, 보육원 아이들이 모두 섞여 하얀 국화꽃을 들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의 끔찍한 한을 가슴에 품고 있던 한국인들이
한 일본인의 죽음 앞에서. 이토록 진심으로 오열했던 광경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로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 4월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최고 등급의 훈장인 문화훈장을 추서하고 그를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안장하도록 특별 허가를 내렸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피땀을 흘렸던 서양의 위대한 선교사들만이 묻힐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성지입니다. 그곳의 제국주의 침략국이었던 일본의 국적을 가진 남자가 오직 사랑과 헌신이라는 자격 하나만으로 당당히 묘비를 세우고 잠들게 된 것입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아들의 자애로운 아버지 소다 가이치 이곳에 잠들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엔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 여행의 티켓을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타임체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